당신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나요? 이 질문에 잠시라도 고민한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과연 무엇이 중독이고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언가에 중독되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길 위를 걸으며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45도로 고개를 숙여 시선 고정.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숫자 9가 된 듯 고개가 꺾인 사람들. 나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중독이란 말을 붙인다는 게 조금 심하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독의 의미를 되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 혹은 알코올, 마약 등의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 중독으로 정의합니다. 유해 물질로 인한 신체 증상인 인톡시케이션과 의존증인 애딕션의 의미 중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는 의존증, 즉 애딕션입니다. 인간은 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를 주는 모든 것은 중독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즐거움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그 즐거움을 주는 거는 계속 탐닉하게 되고 중독될 수가 있는 거죠. 중독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먼저 물질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중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예상대로 알코올, 마약류, 그리고 니코틴이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특정한 물질에 몸과 마음이 익숙해져 이것 없이는 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태를 물질 중독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질 중독은 물질 의존과 같은 개념으로 의존은 곧 내성, 금단 현상을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신체 기관 손상과 같은 문제가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음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 조직 속에서 얻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술.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빨리 마시고 많이 마시고 또 섞어 마시는 걸 권할 때가 많습니다. 재미와 함께 친목을 다지는 데 한몫하는 우리의 폭탄주 제조 문화는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만큼 대중화됐죠.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음주 습관은 결국 내성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선 횟수나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고위험 음주량 기준에 따르면 순수 알코올 양으로 일회 평균 남자는 60g,
여자는 40g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 음주군에 속합니다. 17도 소주로 환산하면 남자는 9잔, 여자는 6잔이 고위험 음주의 기준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위험 음주자의 수는 2012년 66%, 2013년 83%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상반기에 58%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고위험 음주군의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20대 고위험 음주 비율이 6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것이 여전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알코올을 남용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중독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는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중독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중독의 기준이 어떤 물질을 갈망하고 의존하며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중독의 또 다른 종류는 어떨까요? 최근엔 물질에 관한 중독과 함께 행위 중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행위 중독이란 말 그대로 특정 행위에 중독된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조깅을 계속 할지 말지는 내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계속 그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데, 내가 오히려 조깅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관절도 다치고 여기저기가 다 아픈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각을 쫓기 위해서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거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각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에 쏙 들어서 점찍어 놓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어려운 게임에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결국 첫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먹고 싶었던 달콤한 디저트를 입안 가득 넣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넘어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며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이란 감정을 조절하고 활력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으로 기억, 인지 기능, 운동 조절에도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즉, 쾌감과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처음의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느끼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각인된 즐거움, 그 기대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행위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우리 뇌는 최소의 효과로,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주 간단한 행동을 가지고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즐거움이 어떤 긴장과 이완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으면 더 그 감각에 이렇게 좀 몰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도박인데, 이제 빠찡코는 아주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순간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고, 또 그 행동에 이제 긴장과 이완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딱 당겼을 때 두두두두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결과가 딱 나왔을 때 하고 이제 이완되는 그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아주 말초적인 감각인데, 그 감각에 계속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다시 스마트폰 중독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스마트폰에 빠진 이들을 지칭하는 별명은 나인족에 이어 또 있습니다. 스몬비족.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손과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한 채 되살아난 시체처럼 느릿느릿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묘사한 신조어인데요. 그 이름대로 이들은 충돌 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간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서울시에선 보행자가 많은 5개 지역에 스마트폰 경고 교통안전 표지와 보도 부착물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연결된 소통의 장, 소셜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일상을 사진과 글로 담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좋아요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댓글과 호응도 수가 많아질수록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시 얻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사진 찍기에 열중하고 있나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껏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타인의 관심과 주목은 쾌감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PC게임 못지않게 실감나는 게임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게임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오가는 증강현실 게임도 즐길 수 있죠. 전 세계의 유저들을 만날 수 있는 만큼 게임은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무한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템을 얻기 위해, 레벨을 높이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게임에서 잠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람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게임에 빠져 있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그 기능만큼 다양하지만 문제는 과하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목뼈가 휘고 목 뒤가 찌릿찌릿한 통증을 동반하는 거북목 증후군과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손목이 아프고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증과 현실 무감각증, 수면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아직도 스마트폰 중독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서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나요? 중독은 일단은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빠지다가 보면은 이제는 무뎌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독의 얼굴과 마주해 봤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곧 몸과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부정의 단어였죠. 그렇다면 반대로 중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이 쾌감과 도파민,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는 대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착한 중독. 그런 긍정적인 중독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나선 곳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마라톤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다는 한상준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IT 계열 회사에서 20년 넘게 몸담고 있는 그는 2006년 마라톤을 시작한 후 11년째 달리는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번 즐거움을 만끽한 후론 뛰는 것을 그만둘 수 없었다는 한상준 씨. 오늘도 그의 하루는 어김없이 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침에 좀 달리려고요. 예. 엄청 일찍부터 달리시네요. 지금 좀 달려야지 달리고 나서 이제 출근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자주 달리시나 봐요. 아침에 뭐 요즘은 자주 못 다니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침에 달립니다. 한 몇 킬로 정도 아침에 달리세요? 아침에는 좀 늦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 5km 달리고요. 좀 시간 여유 있으면 1시간까지, 10km 정도까지는 달립니다. 아침에 그렇게 뛰고 나면 힘들지 않으세요? 개운하죠, 오히려. 예, 훨씬 더, 오늘 할 걸 다 했구나. 그리고 저녁에 약속도 좀 편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아침에 못 달리면 이제 저녁에 약속 잡기가 좀 저녁에 와서 달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달리고 나면은 뭐 이제 저녁에도 약속 편하게 잡아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집 앞 중랑천변은 그의 헬스장과 다름없습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뛰는 것보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는 게 더 좋다는 한상준 씨.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10에서 20km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 달에 뛰는 거리만 약 200km. 이제는 이러한 일상이 당연한 삶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마라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체중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 달리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하다고 할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내가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운동이 좋아가지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인생 11년. 참가한 대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42.195km의 풀코스 대회뿐만 아니라 21.097km의 하프코스, 그리고 10km 코스까지 국내에서 웬만큼 알려진 대회는 거의 참가했습니다. 기록을 앞세우기보다는 안전한 완주의 목적을 둔 마라톤. 그에게 달리기는 의무가 아닌 건강한 즐거움입니다. 이런 그에게도 처음부터 달리기가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 당시에는 500m를 채 뛰기도 전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요. 10km만이라도 달릴 수 있다면 만족할 것 같았던 한상준 씨. 마라톤 완주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자신을 단련한 결과 풀코스 12회 완주라는 결실을 얻었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린 거리만 무려 약 2만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의 거리와 비교한다면 왕복 23번, 지구 반바퀴를 오직 2다리로 달린 셈입니다. 이만하면 마라톤에 중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마라톤에 대한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잘 적에 내일은 이 코스로 달려야지, 뭐 주말에는 얼만큼을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중독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훈련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에 따라 나섰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동료들이 함께 연습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혼자 달리기보단 동료들과 서로 독려하며 달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한상준 씨.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힘든 스포츠지만 마라톤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데는 동료만한 자극제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대부분 혼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혼자 하는 운동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달리기도 하지만은 대회 같은 데 나갈 적에 이제 비슷한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풀코스가 4시간이다, 아니면 뭐 4시간 반이다, 3시간 반이다 이러면은 그 같은 그 목표를 가진 사람 한 2명, 3명이 같이 달리면은 이게 사람마다 힘든 때가 다릅니다. 10km에 힘든 사람이 있고 20km에 힘든 사람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힘든데 같이 달리는 사람이 힘이 안 들고 잘 달릴 때 그 사람 보조 맞춰서 달려가지고서 저도 달리고, 그리고 또 20km쯤 됐을 때 저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힘든데 제가 달리니까 또 같이 달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동반주를 하면은 기록도 좋아지고, 그리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달리면서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하면 훨씬 더 기록도 좋아지고 즐거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라톤을 매력적인 스포츠라 꼽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마라톤은 신체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전신 운동인데요. 근육의 자극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단련하고 순환계와 호흡기 계통의 자극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의 변화를 방지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곳에 모인 동료들 또한 그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다고 합니다. 2004년도, 2003년도 이쯤에 일을 하다가 이제 담배도 그때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몸이 이렇게 말랐었는데 배는 나오고 해서 좀 안 좋은 병에 걸렸거든요. 폐결핵이라고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택한 것이 이제 마라톤이었고, 그때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도 마라톤이었고, 그래서 마라톤을 통해서 저는 좀 새 삶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동 때문에 얻는 것도 상당히 많고, 사실 마라톤 같은 경우도 제가 입문한 지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하다 보고 애 키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집안이라고 직장밖에 저희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대회를 또 다니다 보면 상도 타고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삶에 활력이 많이 돼요. 자, 시작. 사람들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 그 중독성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기에 매료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쾌감. 바로 러너스 하이인데요. 마라톤은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약 10분간은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겨 30분 이상이 되면 몸이 순간적으로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 자, 고고고. 이 의식 상태는 약물을 투약했을 때 4분 27초. 중추신경계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할 만큼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상해서 좀 돈 좀 벌 수 있어요. 각인된 즐거움을 반복하려는 현상. 페이스가 3분이니까 한상준 씨는 바로 이러한 쾌감을
신체를 혹사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착한 중독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안 달려? 아니 3km 딱 됐어. 내일 달릴 거잖아. 춘마도. 딱 좋아. 잘 치시네. 그가 마라톤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과체중이었던 한상준 씨. 마라톤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30kg 가까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큰 기쁨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달리기를 통해 얻은 건강한 삶. 그가 마라톤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내가 목표로 한 거를 달성을 했을 적에 그 희열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kg가 이제 4kg가 되고, 그다음에 10kg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는 그 풀코스를 42.195를 달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한 10kg까지만 달성을 하면은 그 목표가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 쾌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리고 10km를 딱 달리고 왔을 적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땀이 나면서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몸에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러는 건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 당시는 이제 그 처음에 마라톤을 할 적에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한 5km씩 계속해서 매일매일 달렸으니까 달리고 나면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하게 되고 점점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마라톤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성취감. 이변이 없는 한 평생 달리고 싶다는 한상준 씨에게 마라톤은 그 어느 보상보다도 강렬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긍정적 중독이 될 것입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톤 1타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 굉장히 즐거움을 주거든요, 저한테. 달리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코올을 중독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즐겁듯이 달리고 나면은 오늘 내가 10km 달렸으니까 오늘 운동은 했어.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에 큰 거 하나는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고서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리고 약간의 그 평소에 그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면서 기록을 단축하고 더 힘들고, 그런데 그게 더 즐겁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중독이고 그 몸에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카페 안.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카페 곳곳에 걸려있는 사진들입니다. 눈부신 풍경과 이국적인 아름다움. 작품이라고 할 만큼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한데요. 사진을 찍은 주인공은 작가 문상건 씨. 사진 속 풍경은 그의 여행의 발자취가 담긴 한 편의 추억들입니다. 낯선 타국의 삶에 매료되어 스스로 여행자의 삶을 선택한 문상건 씨.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건 작가입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요. 여행 중에 얻었던 경험이나 성찰 그리고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자의 길을 걷게 된 지 3년.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그가 흔적을 남긴 나라만 10개국이 넘습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문 기간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나라인데요.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꽤 늦게 여행길에 올랐다는 문상건 씨. 그가 여권을 처음 손에 쥔 것은 놀랍게도 30을 막 넘긴 때였다고 합니다. 문상건 씨는 본래 여행이라고는 다녀본 적 없는 평범한 금융권 직장인이었습니다. 금융 자격증 10여 종을 취득하며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휴를 이용해 대만으로 떠난 배낭여행이 그의 첫 여행이었는데요.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생소한 문화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도 잠시, 곧 타국 생활이 익숙해지자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오로지 여행 생각에 사로잡혔죠. 장고 끝에 내린 그의 결단은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여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행 중독이라는 말을 다른 분들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제가 한 여행의 방식이 정말 너는 여행이 중독인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도 저는 사실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뭔가 중독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거짓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행 중독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여행 중독이라고 요즘에 인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행 중에 느꼈던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의 중독이 돼서 여행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여행 중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건 씨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맞닥뜨린 수많은 경험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창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관찰. 여행은 그를 변하게 했고, 이러한 순기능들이 여행의 쾌감을 쫓는 긍정적 중독의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생각하는 거는 항상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도움되는 면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배운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문화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나 행동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다른 거를 인정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도 훨씬 더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 생활 중에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빠진 뒤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문상건 씨. 여행은 그에게 행복 그 자체이며 지치지 않도록 끌어주는 활력소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긍정적 중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찾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행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독이라는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에 더 매진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중독될 만큼 자신한테 엔돌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그거는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장 한가득 꽂혀 있는 서적들.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엔 책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점에 들르거나 북카페에서 책 읽기. 최윤석 씨가 잠깐의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지 않으면 엄습해오는 불안함. 그는 지금 책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읽어온 거는 한 800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루에 제가 출퇴근 시간 이용하고 또 퇴근해서도 책을 읽으니까요. 거의 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꼬박꼬박 읽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나라 평균 독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성인 독서율은 약 65%, 독서량은 9권가량으로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22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석 씨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때는 2012년. 약 5년 동안 800권가량의 책을 읽었으니 연간 160권의 책을 읽은 것입니다. 즉, 성인 평균 독서량의 17배 이상인 것이죠. 저는 책에 중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고 있고 매일매일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든 뭐 어디 카페에 잠깐 시간 날 때든 심지어는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걸어갈 때도 책을 읽고 책을 안 읽으면 좀 불안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은 뒤 받았던 감명 깊은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라디오 녹음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 업무에, 개인 일정에 할 일이 태산 같아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책을 읽고 나눴던 소감을 온라인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온라인 라디오 방송이요? 네.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들의 생각을 또 듣고 싶어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 아, 그러면 대표님만큼 책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저만큼 다 책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독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모임을 개설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회원들 모두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하루에도 틈틈이 책을 읽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책은 이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뭐 없으면 괴롭고 자꾸 계속 하고 싶고 생각나고 이러는 게 중독일 것 같아요. 책 중독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즐겨 찾는 게 좀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일 중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즐거운 일,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좀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이 그렇게 나 떠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이들이 말하는 중독이란 항상 어느 때나 내 옆에 있기를 갈망하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 가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중독의 대상은 바로 책이었는데요. 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떠나버리면 근데 스트레인드가 파리에 가서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데 거기서 뭘 개인 하냐, 사업을 왜 다른 준비하며 사람한테 안 보여주냐, 취업을 위해 그리고 돈 자기 벌 개발에 생각을 힘쓰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인드는 결코 철저히 내 삶에서 다른 떼어놓을 수 사람들한테 없는 보여줄 긍정적 습관. 네,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고 어쨌든 그 사람 책을 읽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입과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느끼는 희열까지. 보내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쾌감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과 같이 그 이상의 보상을 찾아 더욱 많은 책을 원하게 될 겁니다. 스트레인드가 40대의 아버지인데 책을 읽지 않으면 초조함이 느껴진다는 그들. 과연 도덕적 하지만 이런 책에 대한 몰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약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근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손에 들고 있다거나 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책을 읽고 있는 거고 게임을 이전보다 확실히 줄이고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먼저 생각난 게 게임이어서 그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읽고서 오히려 그 관심도가 약간씩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책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고 이게 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당장 성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무형의 가치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책에 대한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중독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책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책을 접하고 난 뒤 변화된 자신의 삶입니다. 책을 접하기 전 내 말만 옳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책을 읽은 뒤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반복된다. 약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뭐 불금도 나름 지세 같고 그리고 뭐 회식도 많이 가고 일을 하면서 근데 너무 약간 패턴처럼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일정한 패턴으로 근데 이제 책 모임을 하게 되면서 약간 똑같은 패턴이지만 저만의 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좀 주체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이직하고 지금 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좀 주도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할 때도 친구한테도 얘기할 때도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그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된 삶 속에서 의미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좀 제한되고 누구나 죽는데 약간 좀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네. 하고 싶고 이런 거를 다 남을 통해 들었잖아요. 삶을 변화시킨 긍정적 중독.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들은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지혜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즐겁게 몰입할 대상을 찾은 사람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긍정적 중독을 찾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책을 이제 만약에 다시 시간이 돌아간더라도 다른 것보다 책을 선택할 것 같고요. 책으로서 얻은 것이 다른 뭐 공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언어 공부라든가 그런 것보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줬다 생각하고 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서 넉넉해져가지고
요것이 저는 결국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책을 또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중독이 아닌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중독. 그저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특별한 목적이 없이 즐거움만을 성취하기 위해 몰입할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착한 중독이라 할 수 없겠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긍정 중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윌리엄 글래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책을 썼죠. 거기에 이제 소개된 걸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긍정성을 주는 그러한 그 중독이 있다라는 긍정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또 단순한 풍요로움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행복감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취감까지 가지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긍정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을 겁니다. 중독의 유혹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그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중독에 빠질 건가요? 아니면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고 내 자신이 더 나다워지는 그런 중독에 빠질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